자, 175번입니다. 175번은 이제 조선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을 설명해봐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할 때 조선가정 또는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청소년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선가정의 청소년입니다. 말 그대로 할아버지 조, 손자, 손자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 가정을 말합니다. 조선가정 청소년의 환경은 일반 가정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겠고요. 친부모님의 빈자리를 조부모가 모두 채워줄 수 없겠지만 조선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일반 가정에서만큼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지지와 관심 여기 있네요. 지지와 관심. 개입을 이야기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조선가정의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맞춤형 서비스예요.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도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결론 내죠. 조선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조선가정에 대한 개입은 첫 번째, 그 가정의 청소년들이 자칫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선입관으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청소년들에도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청소년 지도사가 가벼운 면담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킹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조선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말해라 그래도 이거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지지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요구가 많이 다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주는 사례관리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그럴 수 있고요. 자, 176번입니다. 가출 청소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도록 돕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상황 질문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기관이 경찰서, 자 112가 되고 또는 광역 지구대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과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이 갈 만한 지역의 청소년 쉼터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 있도록 돕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경찰서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라든지 이런 기관의 소재를 파악해서 기관에 가서 가출 청소년 소재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가출 청소년 친한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대상으로 면담을 해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이제 이거 세 번째 거예요. 아마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찾는 방법. 한마디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가출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디죠?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디예요? 네, 경찰서 또는 지구대, 그 다음에요, 청소년 쉼터, 또요, 네, 여기 친한 관계를 맺었던 학교 친구들이 있을 거다. 그 친구들과 면담해 볼 필요가 있죠. 자, 176번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실제 사례로 많이 나오니까요. 자, 177번 들어갑니다. 177번은 경찰이 15명의 청소년 폭주족을 검거했는데 이 폭주족들을 본인이 만약에 지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폭주족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성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거. 자,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특이한 존재야. 독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오토바이로 폭주를 해도 사고가 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지나친 자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나친 자의식으로 인한 개인적 우화 현상의 하나로 왜 폭주족이 되었는지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원인과 동기를 파악해 보고 청소년들의 인성 개발과 함께 현실 검증으로 우리가 이제 현실 검증으로 여기 개인적 우화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 검증으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면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폭주족이라고 했으니까 막연하다. 좀 구체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폭주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단어로 연상을 해보면 이거는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에 해당되는 개인적 우화 현상이다. 그러면 개인적 우화 현상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뒷부분을 좀 더 보시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원인과 동기, 왜 폭주족이 되었는가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과 동기를 파악해서 인성 개발이나 현실 검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개인적 우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177번도 상황 질문입니다. 체킹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 질문이 최근에 조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78번입니다. 자, 인터넷 악플 문제가 심각한데 지도사로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악플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선풀 운동을 SNS상에서 펼치고 싶습니다. 악플로 인해 상대방, 특히 청소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서 악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 지도사로서 악플의 문제를 청소년들을 놓고 지도를 할 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그 악플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그 악플에 대한 경각심을 청소년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러한 자연스러운 온라인상의 교육을 통해서 악플의 폐해당과 선풀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폭넓은 소통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인터넷상에서 폭넓은 소통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고 해서 뭐 상담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인터넷상에서 뭐 게시판 상담이라든지 또는 채팅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도사로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풀 운동을 좀 하겠다. 이런 악플에 대한 피해 사례를 쭉 이야기해 주면서 경각심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악플러보다는 선풀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공감을 얻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주고 그러한 것들이 참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179번입니다. 179번은 이제 생활권 청소년 수련 시설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앞에서 우리가 법에서 이야기하는 위원회를 쭉 봤는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생활권 청소년 수련 시설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 수련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이 직접 자문 평가하는 겁니다. 청소년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개념이에요. 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청소년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직접 수련시설에서 직접 자문도 하고 평가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성화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로 가능해지겠죠. 자, 여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주도적 참여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이거를 써놓으시고요. 자, 물론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청소년 지도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자, 청소년들이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은 문제가 많으니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방안의 제안은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을 살찌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의 창의적인 방안의 제안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제안이라 할게요. 청소년의 창의적인 제안도 필요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기서 뭐 떨어버려도 되고, 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가 핵심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제안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도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180번 들어갑니다. 제가 스마트 불링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불링이란 뜻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스마트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왕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또는 단체 또는 개인들의 익명의 문자 메시지로 심한입니다.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하는 것을 스마트 불링이라 합니다. 스마트 불링을 당하는 친구들은 사이버 불링은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이고 스마트 불링을 당하는 친구들은 등교 거부와 불안, 수면장애,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심한 경우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학교 폭력이에요. 괴롭힘이잖아요. 집단 괴롭힘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학교 폭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폭력 유형입니다. 자, 사이버 불링이나 스마트 불링 이런 것들은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의 왕따, 괴롭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보면은 심한 욕설과 함께 인신공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하는 피해자는. 그래서 피해자가 여기 보면은 등교 거부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우울도 오겠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 사이버 불링, 스마트 불링 때문에 자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181번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그 그림도 있고 이미지로 공부도 할 겁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인증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첫 번째 정기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숙박형, 세 번째가 이동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기형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1회 3시간 이상 당일 또는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숙박형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을 갖춘 활동 장소에서 1일 이상 숙박을 하며 참여하는 활동이 되겠고, 이동형은 활동 내용에 따라서 선정된 활동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일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정된 활동 장소가 있겠죠. 그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일정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동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숙박하지 않는 비숙박 활동이에요.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3시간 이상, 당일에 끝낼 수도 있고, 그 다음, 숙박형은 숙박시설에 갖추는 활동 장소에서 1인 이상 숙박을 합니다. 숙박을 해서 이제 참여하는 활동이 숙박형이 되겠습니다. 자, 18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2번은 헌법상 청소년과 관련된 포괄적 기본권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갖고요. 자, 헌법상 청소년과 관련된 포괄적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행복 추구권도 마찬가지, 평등권도 마찬가지, 자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헌법상 청소년과 관련된 포괄적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청소년, 행복 추구권과 청소년, 평등권과 청소년, 자유권적 기본권과 청소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정권적 기본권이란 게 있잖아요. 참정권적 기본권. 아직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참정권적 기본권은 없지만 앞에 보세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청소년, 행복 추구권과 청소년, 평등권과 청소년, 자유권과 청소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 뒤에 있는 대로 그냥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하셔도 돼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평등권, 그 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82번은 이 정도 하시고 183번 들어갑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5가지는 이라고 했어요. 5가지를 이제 생각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것은 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특별법적 성격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과 관련된 청소년 복지 지원법,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규정된 아동복지법,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의 아동의 복지를 이야기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 연소자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청소년의 복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법률은 이제 활동이라든지 보호에 대한 법률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과 연관된 복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법적 성격이 있는 기본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복지 지원법,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5가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나올 확률은 낮고요. 청소년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건 뭐죠?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죠.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우리 지도사한테는 더 중요해요. 자, 184번. 184번은 플랫폼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랫폼 리더십 애플 사례에 대해서 4가지 핵심 요소 전략인데, 이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플랫폼이란 다양한 용도에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 목적이나 작업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접근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유무형의 구조물을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애플 사례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4가지 요소 전략은 범위, 기술, 관계, 조직이라고 말해요. 범위는 기업 내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다른 기업들의 무슨 일을 하도록 허용할지에 대한 것이고요. 기술은 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며 지적재산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기술이고요. 관계는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가 협조적인지 경쟁적인지 관계되며, 조직은 기업에서 다른 3가지 요소를 지원하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게 바로 organize,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뭐 범위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 요소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핵심 요소 4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것만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물어보더라도. 그래서 범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 관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전략을, 플랫폼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전략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읽어주세요. 애플 사례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애플 플랫폼 리더십을 치면 어느 정도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사가 되면 그 지도사로서 청소년 지도를 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좀 창의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청소년 지도를 할 때 그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표준화를 했을 때 좀 더 그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여기 나온 대로. 그 다음에 접근성도 좋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팅이 바로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지도 활동을 응용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팀워크가 좀 필요하죠. 팀워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팀장이 바로 플랫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거기에 대해서 4가지 요소가 있다. 여기서는 4가지 핵심 요소 전략에 대해서 말하라 그랬으니까, 범위와 기술과 관계와 조직, 이 4가지의 단어들만 이야기를 탁 해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184번 했고요. 185번. 이번 시간에는 187번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185번은 청소년 정책의 형성과 평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 정책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 형성과 평가를 보자라고 했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청소년 정책의 형성과 평가 과정은 의제 형성 과정이 필요해요. 어젠다라고 하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어젠다인데요. 정책 의제, 이게 형성돼야 되는데 문제를 인식을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이슈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제에 의해서 정책 의제로 발전하게 되죠. 이게 이제 어젠다 형성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게 이제 쟁점화돼서 이슈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퍼블릭 어젠다, 공공 어젠다에서 이제 정책 어젠다로 이제 여성가족부나 청소년 관련 부처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책 의제가 되는 거죠. 정책 의제가 됐으면 이제 정부가 대안을 수립하게 되죠. 대안들을 평가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책의 형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 정책을 집행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평가에 의해서 환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번호를 매기면 대안 수립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안들을 뭐 한다? 평가하는 것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안들을 평가했으면 정책을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작업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숫자로 말한다면 1단계에서 9단계까지가 있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구조하세요. 문제 인식하고 이슈화하고 공공 어젠다, 정책 어젠다, 어젠다 형성 과정 끝났죠. 정부가 이걸 받아들였으면 대안을 만들어요.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게 정책 결정이죠. 대안 평가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정책 결정한 다음에 집행하고 평가하는 순서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185번은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좀 아시면 됩니다. 정책 형성과 평가 과정이라 했으니까요. 186번은 청소년 희망 세상 3H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행복의 해피니스와 건강의 헬스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의 주역이라는 허브입니다. 허브. 우리가 허브축이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요. 자, 청소년 희망 세상 3H는 첫 번째가 행복이라는 단어, 두 번째가 건강이라는 단어, 세 번째가 세계의 주역이라는 허브, 이런 것들이 바로 희망세상 3H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은 아이돌고시입니다. 아이돌고시에 대해서 설명하라. 청소년들이 이제 연예인 열풍이 일어나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각종 학원에 등록해서 노래와 춤, 연기를 공부하는데 이를 두고 아이돌고시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연예 기획사와 오디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며 오디션 준비에만 열을 올리는 세태를 풍자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고요. TV에서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은 잘 안 하던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과하는 과정이 사법고시 합격에 버금간다 그래서 아이돌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돌고시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아이돌고시가 뭐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잠재력이 노래와 춤과 연기에 있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본연의 학교 공부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이제 제껴버리고 여기에 말한 대로 오디션 준비에만 너무 몰입하는 그러한 것들을 풍자하는 단어가, 그리고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풍자한 단어가 바로 아이돌고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88번부터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